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해 정치권이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의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이 미뤄지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와 총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3지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정치의 품격에서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갑작스런 이재명 대표 피습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 모이고 있는데요. 피습 상황과 앞으로의 수사 과정 관련해 사건본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월 3일 수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연초부터 정치권에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이재명 대표 60대 남성에게서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습니다. 정치권도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는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한 목소리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네, 어제 사건 지구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요. 그 뒤 먼저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고 거기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단 내경 정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서 2시간가량 혈관 재건술 등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정도, 오전 10시 정도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 테러를 벌인 남성 김모 씨 현재 급습 피의자 관련으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입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가 됐다. 자, 용의자는 1957년생 60대 남성이죠. 그리고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알려져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다 수사가 되고 또 현장 이 경찰의 발표 이후에 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67세 김모 씨를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로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지금 네. 확인이 된 상태인데 당원 여부, 위장 당원이다 이런 추측까지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이런 것도 보도가 쏟아지고는 있는데 사실 어제 오늘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뉴스가 다 이제 이슈가 덮어진 상황이라서요. 보도가 쏟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조사 초입이고 또 엇갈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딱 규정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난해 12월에도 이재명 대표의 부산 일정에 따라왔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나타났죠. 또 경찰 조사에서는 죽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구체적인 동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파악되진 않았는데 경찰은 이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적 확인을 요청한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다른 신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지만 한 가지 유력한 게 있다면 범행의 준비 과정이 좀 계획적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국가의 야당 대표를 겨냥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더 진행이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덧붙여서 네. 지금 보도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쇼다 또는 민주당 당적을 가졌다 또 국민의힘 입장 전력이 있다 여러 가지 음모설 혹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는 만큼 뉴스를 내보내거나 접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로 이송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뭔가요? 아직까지도 정확한 건 뭐 밝혀진 게 없는 예, 상태라.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하고 병원 측의 설명은 이재명 대표의 가족이 원했다는 거예요. 뭐 사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사안이 사안인지라 작은 하나를 두고도 지금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심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모론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중이라서 특히나 또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지방 의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그런 정서도 있기 때문에 더 좀 이거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등급도 최고 등급이고 외상치료로 손꼽히는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병원 의료인들도 이걸 지적하면서 지방 의료를 살려야 한다던 정치인도 서울로 갔다라는 지적을 내놓는 일각의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다만 그 앞으로 이제 치료받으면서도 뭐 통원을 하든 입원을 하든 당과의 접촉도 그렇고 가족들도 이 서울에 근접해 있는데 재량껏 선택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도 많이 있고요. 부산대병원이 뭐 유감을 나타냈다라는 보도도 일부 있었지만 부산대병원 측에서는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경찰 대응 이야기도 나옵니다. 경호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또 반론도 제기되기도 하는데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장 상황과 좀 접목해서 말씀드려보면 어제 이 대표 일정과 관련해서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기동대 한계제대 23명과 형사 등 직원 26명을 포함해서 총 50여 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습 당시에는 그 결정적인 피습 상황을 저지하지는 못해서 뭐 좀 경호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관련 규정상 이 대표가 경찰의 밀착 경호 대상이 아니었던 데다가 피해자가 지지자로 위장한 탓에 갑작스러운 습격을 막지 못했다. 이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당 대표급 정치인들의 공개 일정 중에서 사람이 많이 몰려서 인파나 교통관리가 필요하고 우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관할서 소속 경찰 병력을 이 정도 규모로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이 대표가 습격당할 당시 경찰관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 대표의 습격은 막지 못했다 이런 의견이고요. 또 경호가 부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 요청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규정상 질서 유지 정도의 배치만 이루어졌다.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신촌 유서에서 네. 또 커트칼인가요? 테러를 네. 당했고 리포터 전 주한미 대사도 또 흉기로 또 피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각 당의 대표나 또는 뭐 유력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역 행보를 또 대중들을 만나는 일이 많을 텐데 경찰에서는 주요 인사에 대한 전담 보호팀을 가동하겠다 이런 후속 조치를 내놨네요. 예,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있었고 그 주한 미 대사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 이제 피의자들은 징역 뭐 조금씩 다르지만 10년에서 12년 이렇게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일단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부산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서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고요.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강력사건 수사 전담부서 4개 검사실로 꾸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당대표라든가 이런 주요 인사 대상 전담 보호팀을 구성해서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선거 전에 며칠 전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제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경찰은 이런 주요 인사 방문 시에 당 측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한 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에 따라서 정치권도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일정 일부도 취소가 되었다고요. 네, 대전과 대구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잠깐 스탑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어제 대구 일정에서
원래는 대구 경북 신년 교례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거는 취소하고 바로 서울로 돌아왔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또 한 위원장 역시도 빠른 회복이 더 중요하다. 또 마음이야 언제든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건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치료 상황을 좀 보고 일정을 맞춰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도부가 움직이는 순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국회 안에서도 이제 매주 화요일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여야 2+2 협의체 회동이 어제 급하게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저녁에도 이 병원 근처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오늘 오전부터 비공개, 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또 오전 10시에는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전국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당장 오늘 있을 그 대통령 주재 신년회에 갈 수 없게 됐고 네. 당분간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향후 정치권 일정이 상당히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 전 대표 관련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30일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창당 본격화 시동을 거는 것을 더 가시화했었는데 자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신당 창당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으로 충격이 휩싸인 만큼 일정에 좀 늦어지고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번 피습 사건으로 일단 탈당 선언을 미루기로 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에 일정은 유동적이 될 것이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확고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김현정의 뉴스쇼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을 때는 오히려 그 명락회동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나서 결심이 더 확고해졌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한두 시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이낙연 전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비주류 의원 모임의 원칙과 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 쾌유를 빌면서 최후 통첩 기한을 늘렸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당초 이번 주 내에는 탈당이나 이런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었지만 우선은 입장 발표는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고요. 모두가 좀 당내 상황을 좀 조용히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네. 신당 소식 하나 짧게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신당 합류를 위해서 탈당을 했네요. 네, 오늘 본격 탈당 선언을 했고요. 또 이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떠난다. 그리고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갈 길이고 비겁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길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양 두 개로 분류된 거대 당들의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좀 쇄신하겠다 이런 방침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까지 비판하고 있는데요. 용산의 국정 운영 기조와 불통이 문제고 느닷없는 이념 집착이 문제고 검사 일색의 인사가 문제고 거기에 더해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쇄신을 이루겠다. 신당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좀 기존의 국민의힘과 다른 길을 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역 행보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국 순회 중에 있는데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를 방문해서는 4월 10일 이후 인생 생각 안 한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상당히 또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또 대구는 나의 정치적 출생지라고 발언하겠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방문지는 대전이었습니다. 대전은 우리 당이 언제나 역전 승리의 상징이었다. 대전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충청권이라고 하면 항상 그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점을 의식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대구로 이동을 했는데 대구에서는 특히나 이 TK에 대한 애착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 지난해 11월에 대구를 방문했을 때 동대구역에서 만난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3시간 동안에 사인회가 있었죠. 밀어가면서까지 또 있었고 네. 그러면서 또 우리 당이 어려울 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곳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은 대한노인 회장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정이죠. 궁금합니다.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노인 폄하 발언으로 비하 발언으로 사퇴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사과할 예정이라고요?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을 본격적으로 사과할 예정입니다. 민 전 의원을 임명했던 한 위원장이 해외에 있던 김 회장에게 그 노인회 김 회장에게 전화로 한 차례 먼저 사과를 했는데요. 최근 귀국한 김 회장을 직접 만나서 격식을 갖춰서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인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또 격한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진 네. 따기 요게 김은겸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찾았을 때는 네. 이른바 사진 따기 사건이 있기도 했었는데 과연 오늘 모습은 어떨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은 총선인가 봅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5선 도전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름 네. 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전북 전주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5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 전주병에 나오는 이유 또한 특별한데요. 네. 전주병 선거구가 정 전 장관에게는 정치적 고향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정계에 입문한 후 첫 선거였던 1996년 15대 총선 때 이곳에서 전국 최다 득표율로 당선됐고요. 또 이어 16대 총선에서도 재선 고지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2007년 17대 대선 패배와 2008년 18대 총선 낙선 이후 2009년에 이곳에서 재보궐선거로 나와서 다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네. 전주 유권자들이 또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 이 부분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유하영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동군포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동군포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하계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부터 상해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울 도심에서만 막히는데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론 한남에서 서초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더 가서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 안성 부근 정체는 공사 때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심재민 기자,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신년이라서 정부의 신년 계획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제 새 업무 보고를 받는데요. 부처로부터 받는 거죠. 네.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해서 눈에 띄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기존에는 부처별로 각자 소관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부처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재할 수 있고 각 사안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던 거죠. 따라서 올해부터는 관련 부처가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별에서 주제별로 진행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라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 보건복지부가 있겠고요. 뭐 여성가족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도 또 뗄 수가 없는 부처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현안도 모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책 주제별로 패키지 형태로 부처가 모이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장성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서 업무 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입니다. 각 부처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대통령실은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들도 직접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형식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당장 내일 첫째 날 주제는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어디가 될지 봐야겠고요. 주제에 따라서 뭐 유추가 되는 건 산업단지라든가 뭐 대학교, 청년 창업공간, 군부대 이런 현장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부처별로 해쳐 모여서 그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네, 그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협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 민생 일자리 외교 토론회에서는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또 방산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하게 되고요. 또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교통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서 이렇게 조금 융합적인 토론들을 벌이고 좀 광범위한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각 부처가 모이는데 국방부도 참석을 하겠죠. 근데 신원식 장관 논란이 또 하나 불거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자신의 SNS에 독도와 관련해 적었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최근에 장병 또 심리교육, 정신교육과 관련해서 네. 교재가 싹 또 해소되는 그런 또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신원식 장관의 SNS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신원식 장관이 지난해 3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한일 간의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 게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교육 교재, 장병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기술된 내용이랑 결이 똑같아요. 그 거기서도 이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라고 기술해서 파문이 일었고 일단 그 분쟁이 있다라는 걸 적시한 거다라는 해명까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국방부 교재로 파문이 일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 일본 기상청이 또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인 것처럼 표기를 해서 그것도 논란이 일었는데 네.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의 이런 과거 글이 다시 끌어올려지면서 논란이 되는 거죠. 과거의 글인데 신 장관이 관련해서 뭐 해명이나 또 설명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방부 교재 때랑 해명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기술한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그 말을 대변하고 옮기는 자체가 이거는 영토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신원식 장관은 이제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네. 이제 또 국방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더 또 논란이 되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말씀드리지만 뭐 독도는 분명한 우리 땅입니다. 자, 이 독도 관련해서 뭐 일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본에도 지금 또 재난이 닥쳤습니다. 이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일본의 이시카와현의 로토반도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어제만 하더라도 사망자 20명 이야기가 나왔는데 벌써 62명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피해 현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오늘 오전 7시 보도 기준으로 어제 일일 지진이 발생해서 최소 57명이 사망한 상황입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당국은 사망자가 57명으로 밝힌 상황이지만 건물 붕괴도 있고 화재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별 사망자 수로 보면 와지마시에서 24명, 스지시에서 22명, 나나오시에서 5명 등 이렇게 사망한 상황이고요.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는 136명이 사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앞으로 계속 나오는 보도를 지켜보면서 피해 규모 정도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건물이 붕괴하면서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병원이 지금 뭐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랑 정전 때문에 원래 있던 환자들 투석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진 때문에 새롭게 다친 사람들을 이송해도 뭐 입원이나 어떻게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문제고 또 공항도 뭐 터미널 내부 유리 다 깨져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마을에 이제 건물 200동이 불에 탄 곳이 있는데 여기도 불을 끌 때 단수가 돼서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서 불을 끄는데 더 애를 먹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인데
지진 해일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요? 네, 일단 여진도 계속되고 있고 뭐 그로 인해서 해일도 올 수 있는 만큼 뭐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일단 국내 동해안 묵호 지역의 최대 높이 85cm의 지진 해일이 관측됐으나 다행히 아직까지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지진 해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그 관련 지역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선박 관리 역시 빈틈없이 하도록 해수부, 해경청 등에 당부했고요. 관계 기관 간 긴밀한 대응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경제 관련돼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좀 주름살이 펴지겠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정이 2024년 경제정책 방향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경기 부진 개선 방향 등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는데 주요 안건이었던 임시투자 세 공제가 연장이 됐네요. 네. 이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 신임 최상목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윤재욱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진단을 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고 부동산 경기 부진도 계속돼서 가계부채 또 부동산 PF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체감하는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거는 뭐 수출이 뭐 요즘 호조세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뭐 입고 자고 먹고 하는 거에서는 물가가 너무나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민생 부담을 줄이고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정책 지원, 배려를 강화해서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걸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또 이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진 만큼 그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주길 바란다.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생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금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데 세수는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도 현행의 40에서 80%로 올린다고 합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부동산 PF 문제입니다. 태양건설 시공능력 16위인 태양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또 한바고 있고 다른 건설사들은 괜찮은지 어떤 대책, 어떤 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이런 문제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약간 광범위한 대책만 마련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다른 것보다는 부동산만큼은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또 추가적으로 지난 연말에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에서 주식시장이죠. 50억으로 인상하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시 개장식에도 현직 대통령 최초로 또 참석을 하는 등 정시 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또 보이게 됐는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공식화했네요. 네,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그 금융투자로 얼마를 벌어들였느냐가 기준이 되는데 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이런 금융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일정 금액 얻었을 때 이게 기준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그런 주식 투자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게 2020년에 국회를 통과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었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이 됐는데 개미 투자자들의 상당한 네. 극렬한 반발이 나왔죠. 네. 그래서 앞서 여야가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걸 이번 정부에서는 아예 폐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거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를 미루는 게 아니라 폐지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만큼 반기는 목소리도 있고 뭐 증시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모아지고요. 네. 반대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공식을 거슬렀다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이 추진 과정에서 상법 개정에 잇따른 그런 소송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고요. 뭐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서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폐지를 하면 이제 세수 대책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겠죠. 네, 지난해 세수 결손이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됐잖아요. 근데 주식 양도세도 완화를 했고 여기에 금투세까지 폐지를 하면 그러면 다른 세금을 오히려 증세를 하거나 뭐 증권 거래세 같은 거를 조정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기획재정부는 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뭐 정시의 불확실성이나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또 이렇게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북한 관련 소식 짧게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저격했습니다. 압도적 핵 전력에 박차를 가하겠다, 정당성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네, 좀 비꼬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다, 이런 식으로 비꼬았고요. 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라는 담화를 통해서 새해에도 윤 대통령이 우리 국가의 군사적 강세와 비약적 상승을 위해 계속 특색 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데 대해 쌍수를 들어 크게 환영하는 바라면서 조금 놀리는 듯한 뉘앙스로 이런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는 상당히 극진한 예우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반응은 그렇지는 않네요. 자,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078님의 사연, 또 디저트송 신청곡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입니다. 동료들과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차에서 시사본부 듣고 있어요. 2024년에도 시사본부와 함께 유익한 점심시간 보내겠습니다. 간식 선물도 받으면서요. 보내드려야죠. 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신청합니다. 커피와 디저트 쿠폰 보내드리고요. 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You have the bad times and here have the good times,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But if you love him, you forgive him,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And if you love him, oh, be proud of him, 'cause after all, he's just a man. Stand by your man, give him two arms to cling to, and something warm to come to when nights are cold and lonely.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Stand by your man.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달팽이 뚜껑 덮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입을 꼭 다문 채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데요. 예를 들어 정말 달팽이 뚜껑 덮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을래? 라든지 범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달팽이 뚜껑 덮었다 같이 말합니다. 두 번째 예문에서처럼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법률로 인정되는 권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묵비권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의 신문에 대해서 자기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묵비권을 행사하다 같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피고인이나 피의자 이외에도 증인이나 감정인이 신문이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증언 거부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약사, 변호사, 성직자 등 직업상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는 경우라든지 자기 또는 친족, 가족, 후견인이 형사 책임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전에 남부지방에 내리던 눈비가 거의 그쳤습니다. 오후엔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 산지에 1에서 3cm, 경기 내륙과 충북 북부, 제주 산지에 1cm 정도의 눈이 오겠고 서울은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이 눈비가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 6도, 강릉, 광주 7도, 부산 9도까지 오를 텐데요. 비나 눈이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기온이 밀려와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4도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광주, 울산 영하 1도로 보통 이맘때 추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 대구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엔 다시 영상권으로 올랐다가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춥겠습니다. 하루하루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서부와 경북은 공기질이 좋지 않은데요. 서쪽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내일은 전국의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7도, 습도는 85%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흉기 피습으로 부상을 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목 부위 혈관 재건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경찰은 이 대표를 급습한 66살 김모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에 정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대한노인회를 찾아 과거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과 관련해 사과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인 허은하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에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노토반도의 강진 발생 사흘째를 맞아 지금까지 6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여진이 잇따르고 내일까지 비가 예보돼 있어 구조와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캐스터는 학교에서 어떤 전공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회복지랑 영어 영문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네. 전공식으로 했네요. 자, 우리 뭐 전공이라는 거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이 뭐 또 대학이든 아니면 다른 사회 교육기관이든 이젠 전공이 아니라 무전공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무전공 선발 최대 25%까지 확대할 전망이라고요. 교육부가 내년부터 이제 대학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뽑은 뒤에 사후의 전공을 결정하도록 하는 무전공 모집 확대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방안을 현실화하면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는 2026학년도죠. 2026학년도에는 서울대 그리고 수도권 사립대 신입생의 25% 이상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 신입생의 30% 이상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의 대상은 국립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처럼 전국에 한 73곳이 될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 치러지는 2025년부터는 수도권의 57개 대학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국공립 거점대학은 정원의 최소 5%에서 많게는 한 25%까지 자율전공으로 선발을 해야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무전공 선발 비중을 조금 더 늘리겠는데요. 교육부가 이 부분도 검토하는 시안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모집 정원의 일부나 전체를 자유전공으로 뽑은 뒤에 보건의료나 사범 계열을 뺀 원하는 전공을 고를 수 있게 보장을 하거나 또 두 번째로는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을 한 뒤에 그 모집 단위 안에서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길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른바 자율 전공 또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 가서 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우려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입학 뒤에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인기학과로만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만약에 비인기학과의 경우에는 폐과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네. 이른바 지금도 그렇지만 문사철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문학, 역사, 철학은 또 선택 못 받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좀 감안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한입뉴스와 배종찬의 시사본부에서도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다른 교육제도 변경으로는 현재 중2부터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치르게 된다고 하거든요. 문이과 구분도 없어진다고 하는 것도 새로 변하게 되는 중요한 교육제도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했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고요?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뭐 버스를 가까이 대지 않거나 출퇴근 시간에는 휠체어 자체가 들어갈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고 내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버스 기사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버스 운행 7년 동안 리프트를 한 3번 정도 작동해봤다라고 하시는데요. 장애인 승객도 당연히 태워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탑승한 승객이 너무 많거나 배차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모시기 힘들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통 약자를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이 저상버스가 정작 장애인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장애인분들을 위한 대책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적어도 뭐 1시간 간격으로라도 주로 장애인분들을 우선적으로 태울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그런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일이 왜 벌어지게 된 겁니까? 이게 먼저 버스 정류장 보도의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의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가 한 18에서 22cm인데요. 10cm 안팎으로 너무 낮거나 아니면 반대로 25cm 안팎으로 너무 높아서 리프트를 대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뭐 정류장이랑 버스 사이의 거리 보도 그리고 차도의 높이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안 맞게 되면은 휠체어가 가다가 도로 위로 추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아찔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지난해 국비 보조금이 약 1,800억 원 이상이 책정됐고 올해도 약 1,600억 원 이상이 배정이 됐는데 교통 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에 예산 수천억 원을 쓰고도 정작 이 버스 정류장 문제로 장애인들의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빨리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올해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들이 눈에 띄던데요. 어떤 차들입니까? 공공민간법인이 신규 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그 대상입니다. 민간 법인 소유의 고가 승용차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사적 사용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리스 차량 그리고 1년 이상의 장기 렌트, 관용차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이 됩니다. 이 법인 명의의 슈퍼카처럼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자라는 목적인 거죠. 그렇군요. 사적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뽑은 차를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라면서 도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금수저에게 영광의 표식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8천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만약에 정하게 되면은 7,500만 원 차량을 몇 대씩 사는 것처럼 이 꼼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래서 문제고 저렇게 하면 또 피해가는 또 방법이 생기고. 그렇죠. 네. 근데 뭐 마음가짐부터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 주제입니다. 물가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요즘은요. 밥 한 번 먹자는 말하기가 겁난다고 하는데요. 밥 한 그릇 가격도 많이 오른 거죠. 식당에서 공깃밥 한 그릇에 얼마인지. 1,000원? 1,000원 아닌가요? 원래 1,000원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외식 물가가 올라서 수년간 1,000원대였던 공깃밥 값도 뛰고 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여의도처럼 직장인 식단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이 공깃밥 한 그릇 값을 2,000원 정도로 지금 올렸는데요. 당연하게 공깃밥을 추가해서 먹던 직장인들은 공깃밥의 가격이 두세 배 올랐다라는 사실을 영수증을 보고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앱에서도 추가 공깃밥을 2,000원으로 올린 식당도 많이 있고요. 강남구처럼 물가가 좀 다소 비싼 곳에서는 최대 3,000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는 단골집은 1,000원인가요? 아니요. 리필이 무한정 무료예요. 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식당 손님분들도 이제 이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지겠지만 식당 주인의 또 입장도 있는 거죠.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쌀값이 올라서 공깃밥 가격 1,000원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깃밥
공깃밥의 값을 올린 식당 주인들은 각종 식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주 메뉴 가격 인상만으로 치솟는 이 재료비를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 20년 동안 쌀값 인건비는 꾸준히 올라왔는데 공깃밥 한 1,000원을 계속 유지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힘들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실제로 쌀의 가격을 봤는데 20kg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한 22%는 더 올랐고요. 공깃밥뿐만 아니라 외식 품목이 모두 올라서 주머니 사정을 좀 옥죄고 있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배추 한 포기도 소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더 올랐습니다. 아마 둘러보시다 보면 서울에서 한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뭐 김밥, 짜장면, 칼국수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백반이나요. 4개를 다 먹고 싶은데 안 되겠네요. 하나만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먹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의 품격 시간입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뭐 새해가 됐고 예. 올 한 해 무엇보다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금태섭 정치인의 운명이 인생이 중요해졌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먼저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한국 정치가 정말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는 해입니다. 좋은 정치 만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권에서 머리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금태섭 대표시잖아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음 중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1번, 2번 이준석 가칭개혁신당 위원장, 3번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셋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제가 주목한 것은 두 분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 다른 두 분이 더 낫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정치하는데 머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대학 다니고 해봤지만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저 좋은 대학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꼭 정치를 잘하거나 혹은 뭐 기업 경영을 잘하거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데서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거는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한다는 거지만 학교 때 도움이 되는 거겠죠. 네. 학교 다닐 때는 우등생이었던 금태섭 대표가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태섭이가 왜 정치를 하고 더군다나 지금 신당 이게 될까? 어려울 텐데 그래도 국회의원까지도 했었는데 좀 뭐 이익이 되는 거, 실익이 되는 것을 실속을 차려야지 태섭이가 왜 그래? 그러는 친구들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뭐 어느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나 그렇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생각들은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독재 타도 전선에 나서서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경력과 때로는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노력들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분들하고 딱히 생각이 일치하거나 방향이 같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세, 우리가 살아간 데 대해서 기여해야 된다. 특히 그때는 대학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혜택받은 거니까요. 제 친구들 만나면
네가 정치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네.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안 하고 어려운 길을 걷냐 그런 생각들은 안 합니다. 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잘 되고 공동체가 살만해져야 우리도 행복해지는 거지 혼자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묻고 싶은 질문은 그럴 겁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이 총선 4월 10일까지 투표 용지에 그대로 유지될까? 아니다. 금태섭 대표의 머릿속에는 다른 빅텐트나 또 합종 연행을 통해서 더 큰 세력을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선택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선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보통은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 두 군데 중에 선택하는 선거였는데 이제는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염증을 느낄 만큼 느끼고 이제 좀 다른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선택할 만한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새로운 선택은 그거를 위해서 작년 4월서부터 그러니까 총선 1년 전서부터 꾸준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싶지만 또 유권자들 입장에 생각할 때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거는 좋은데 누구당 이렇게 중구난방이 있으면 어디를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편가르기를 해서 상대방을 정말 배제해야 될 상대로 생각하는 건데 새롭게 정치를 바꿔보자고 노력하는 사람들부터 좀 연대하고 서로 돕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다들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가운데서 새로운 선택이 무슨 주도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많이 기여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가장 오랫동안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금 대표님. 예.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가 이끄는 정당이 4월 10일 투표용지에 그대로 기입이 될까요? 아니면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저희는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창당대회에서 대표로서 연설을 할 때 다양한 세력들을 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양보하겠다. 이게 대화나 토론으로 결정이 합의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상대방이 제안하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랑 지금 같이 당을 하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선거에서 뭐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이거보다는 어쨌든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여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태섭 대표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네.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을 부지는 순간 힘들어진다. 새정치를 이야기했던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가 뭔가를 제대로 내놓지도 못했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중량감이 위축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태섭 대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은 뭡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자가 붙어서 실패했다는 거는 안철수 의원 때문에 새정치가 내용이 없다는 건데 네. 저희는 어쨌든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를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가르기를 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뭐가 잘못됐을 때는 상대방 핑계를 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신냉전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는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게 합계 출산율 0.6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권에 도달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노동개혁, 교육개혁 또 이 연금개혁 말씀하셨는데 네, 3대 개혁입니다. 전부 중요한 과제고 또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치를 하시면서 이 문제에 집중하자.
내가 정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러 건으로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중요하니까 내가 찾아가서 만나고 의논도 하고 협조도 구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보려고 하는데 저쪽이 잘못한다. 저쪽이 했던 것을 고쳐야 된다. 저쪽은 이 반국가 단체고 무슨 좌익 세력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전혀 안 건드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뭐 검찰 개혁 혹은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부동산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진짜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하고 하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상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런 적개심을 갖게 하는데 썼거든요. 지나고 나면은 도대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가 나아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고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자. 아까 새로운 선택이 투표지에 이름이 남아있을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물어보셨는데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네. 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현안들이 절대 1, 2년 만에 끝날 수 없는 현안들도 있고 예. 상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보니까 예. 금태섭의 정치가 이번 총선까지만일까 그 뒤에 2026년, 2027년 계속 쭉 정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생각인데요. 정치라는 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태섭의 정치가 언제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새로운 선택의 정치가 언제까지 가느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편가르기라고 했는데 그거랑 또 비슷한 것이 정권 교체가 되면 지금까지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주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외국의 선진국에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정파가 다른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집권했더라도 전에 했던 것 중에 계승해야 될 것은 계승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했고 지금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카르텔 청산한다고 그러고 이게 전혀 이어지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바꿔야겠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네. 총선까지가 아니라 다음 지선, 다음 대선까지도 난 계속한다. 이런 또 의지로 읽히기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한 날에 네. 대표님께서는 재차 연대에 손짓을 하시게 됐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는 상당히 합해질 가능성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낙연 대표도 네. 그러시고요. 사실은 양쪽 진영의 문제점을 대단히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 과연 국민의힘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괜찮은 것이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포용하기 시작하면 괜찮은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또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소위 비명계 의원들한테 공천을 다 주면 민주당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양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거나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배제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민주당만으로 뭔가를 해보고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는 국민의힘만으로 뭘 해보고 이거를 이 체제 자체를 바꾸겠다는 그런 문제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본인들이 정말로 자기 객관화가 잘 된 분이고 자기 진영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이지만 그 둘을 엮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거는 저희 새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네. 저희의 역할인 것이죠.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준석 신당 또 이낙연 신당 네. 금태섭 새로운 선택 양양자 의원 또 류호정 의원 또는 또 누군가 있다면은 다 모이면 말 그대로
빅텐트가 될 텐데 자 관련된 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26일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유권자 각각 802명, 824명, 804명 등 총 2,430명을 조사한 결과 신당 등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각각 45.3%, 47.8%, 인천이 40.9%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 모인다는 빅텐트라는 것이 상당히 강한 또 임팩트를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데 다 모이게 되는 경우에 유권자들이 이합 집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은 화려한 말을 늘어놓고 약속을 하고 그걸로 평가를 받고 네. 싶어 하는데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그동안 뭘 했나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합집산이라고 보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는 다르거든요. 저하고 그 두 분하고도 생각이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다 알아요. 이거를 한데 모이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해볼 생각이 있구나. 사실은 아까 쉽게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할 거냐고 물어보시지만 만약에 정말 우리 둘이 같이 하려면 많은 부분에서 꾹 참고 양보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거를 해내는 모습을 또 보이지 못하면 선거에서 큰 변화를 이뤄내기가 어렵죠. 저는 그게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예.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누군가 합할 때 제일 핵심 기준은 뭡니까? 어떤 건 적어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합하고 말고를 판단하실 수 있는지요? 그거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이제 어떤 제안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핵심적인 거 이거를 가능한 한 또 이제 이 유권자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태섭 대표께서 나온 김에 제가 안 여쭤볼 수 없는 것이 또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경쟁자죠 사실은 각 당의 거대 정당들에 대해서 거대 정당이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대 정당들이죠. 거대 정당들이죠. 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주 전격적입니다. 대학교 같은 과 후배이기도 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예, 같은 과 후배고 검찰도 후배입니다. 금태섭 대표도 검찰. 예, 저도 12년간 검사 생활을. 12년간. 예. 근데 전혀 검사처럼 보이지는 않으시네요. 저도 검찰에서 중수부에도 있었고 네. 대검찰청에 오래 있었고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검찰에 정말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검찰 개혁에 관해서 촉구하는 글을 한겨레 신문에 연재했다가 쫓겨나다시피 나왔죠. 네. 제가 검찰총장과 민주당 대표한테 경고를 받은 헌정사상 유일한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진행하면서 검사처럼이라는 표현이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또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조금 경직되고 또 완고한 이미지 좀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다면 예. 금태섭 대표는 그렇게 좀 보이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완전히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서 여당의 집권 여당의 사령탑으로 또 발탁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건강하게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이 제기가 되는데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우리 정치 전체가 됐든 한 개인이 나서서 완전히 바꾼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훨씬 더 큰 기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대에 부응한다고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유권자들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거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수직적 당정관계 아닙니까? 용산에서 결정하면 당은 그냥 따르는 거. 이 후진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밀월 기간처럼 되고 있는데 네, 허니문 기간. 허니문 기간이죠. 좀 보면은
제가 오다가 신문 기사 제목을 좀 봤더니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서 넥타이 풀고 책상인지 의자 위에 올라갔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로 우리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일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이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보수 진영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칠 건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됐는데 지금 꽤 시간이 이제 며칠 지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면서 네. 여전히 운동권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잘못은 안 보고 상대방을 비난해가지고 정치적인 에너지를 얻는 건데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 이 부분은 금 대표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금 보수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수직적 당정 관계이고요. 그것 때문에 보수가 이제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함입니다. 경제도 잘하고 이런 건데 인재들이 안 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한 명만 바라보고 대통령이 하시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당에서 뭘 해도 재량권도 없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임명하듯이 용산의 조정에 따라서 했다가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뛰어난 능력과 어떤 그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당의 보수 진영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참여를 하고 있는 인재들보다도 더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계속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보지만 국민의 70%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서구청장 후보를 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해서 내는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그 잘못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선거의 지구 이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보수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막 이런 것이 유능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국민의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차별화는 계속 지적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86 청사는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86 청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86 청사는 당연히 운동권 문화 청산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그 공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민주당이 있으면서도 똑같은 걸 느꼈는데 민주당도 계속 상대방 잘못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지지층들은 결집이 되는데 중도층이나 저 반대쪽 세력에서는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이쪽 야단만 치는구나. 그러면 자기 층만 결집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보수 진영이 지금 강성 지지층만 결집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지는 저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그 호남에 계신 분들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TK도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보수의 대표 주자가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상대방의 어느 정도의 공감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보수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보수층 내부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보수층은 당연히 찬성은 하지만 답답한 거죠. 진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진짜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정말 책임은 용산에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루고 이런단 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실 때 제가 취임사를 읽어보니까 A4 용지로 3장쯤 되는데 5문단에서 민주당과 운동권 비난을 합니다. 근데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한 문단에 아주 얕게 나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론 비난의 방향은 다르지만
지금 민주당의 문제와 이쪽의 문제가 뭐가 다르냐. 아하. 이 생각이 다 거울 보는 것처럼 똑같다. 그 생각이 내로남불하고 편갈라서 상대방 비난만 하고 자기 성찰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민주당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그런 또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도 지금 총선 앞두고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친명 비명 간의 갈등 또 더군다나 서울 강서구에 또 전직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출신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당내의 갈등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그런 당의 변신과 혁신 통합 비대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계속해서 뭔가 거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민주당의 문제 더구나 내부에 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연말연시에 유권자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눠보면서 다녀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불안입니다. 이게 유능해 보이지가 않고 불안한데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두려움입니다. 왜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그러니까 안 차니까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야당을 밀어줘야 되는데 제1야당이 가장 손쉬운 선택인데 민주당을 또 180석을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진보는 소수자를 보호하고 또 목소리가 약한 사람을 대변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주류와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우호 세력까지 해서 180석으로 4년을 버텨왔고 그중에 2년은 집권 세력으로서 했었죠. 그때 했었던 그 오만과 독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임대차 3법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작용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성찰이 없는 모습. 자기네 쪽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검찰과 법원을 욕하면서 사법부의 독립같이 정말 중요한 가치는 땅에 내팽개치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 그리고 민주당의 또다시 독주하는 데 대한 두려움 여기에 3다 새로운 선택이 설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자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인 거네요. 예,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선택지를 바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에 다시 한번 과반수의 의석을 안겨주자니 그건 퇴행이고 여기에서 새로운데 기대를 걸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셨죠? 예, 만났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민주당 내의 친명계는 아주 거칠게 지금 저격을 하는 정도 수준이고 또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저격에 대해서 헤어질 결심을 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만들지 않고 잔류하기로 마음을 돌릴까요? 아니면 만나본 금태섭 대표의 판단으로는 그래도 일정의 조금 속도 조절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기정사실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민주당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고칠 수 있다거나 혹은 뭐 이낙연 대표의 문제인식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냥 인신모욕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도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당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는 한 가지 목소리밖에 못 내는 그런 조직이 돼버렸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낙연 대표의 마음속을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것을 바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쉽게 되돌아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네. 일각에서 이걸 궁금해합니다. 금태섭 대표 새로운 선택이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사실 지금은 이제 위원장입니다. 가칭개혁신당 손잡을 수는 있는데 좀 껄끄러운 존재가 류호정 의원이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의 젠더 감수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그렇게 제가 얘기를 나눠본 거로는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물론 젠더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거지만 네. 그런 문제 하나 서로 합의를 못하면 이 정치 바꾼다고 나서질 말아야죠. 지금 제가 젊은 분들 20대에서 30대 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젠더 문제는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합니다. 네. 말 꺼내면 서로 싸우니까. 이거를 정치권에서 그 갈등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랑은 못하고 나는 따로 할 거고 얘기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정말 새로운 정치라고 할 수도 없고 기존 정치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을 친일파라고 부르거나 민주당을 좌파 세력이라고 부르면서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는 기존 정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네. 저는 두 분이 그보다는 훨씬 현명하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검 대표께 다시 한 번 더 왜 국민들이 뭐 이낙연 상당도 있고 이준석 신당도 있고 기존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뭐 진보정당 여러 곳인데 왜 새로운 선택이어야 되는지 한 번 더 설득력 있게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접어들어서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거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 나갈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길을 제시하는 정당이고 또 단순히 한 진영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서 그런 새로운 모습의 정치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아까 검태섭 대표님이 언급한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을 소개해드린 내용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선택 검태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사건이 많습니다. 예, 새벽부터 참 네. 안타까운 사건들. 정말 용해해. 지난해도 그랬지만 다사다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 정치인, 가수, 연예인 등 이렇게 유명인들을 공격하는 사건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범죄를 우선 뭐라고 합니까? 예, 뭐 존 레넌 기억하실 겁니다. 네. 존 레넌을 공격했던 데이비드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너무 좋아해서 존 레넌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데 존 레넌이 존 레넌 같지가 않은 겁니다. 말년에 갈수록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존 레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저 엎은 껍데기밖에 없다. 껍데기를 죽여야지 진짜 존 레넌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 이걸 이제 영어로는 에로토매니아라고 합니다. 애정망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집착망상이라고 하는 이건 정식으로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한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범죄들이 그 시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 갖고 요즘에도 이런 걸로 씁니다. 이제 스토킹 살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도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피습의 용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67세 김모 씨 부동산 중개업자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또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명인을 공격하는 심리가 뭐고 어쨌거나 이것도 범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도 처벌을 받는다는 걸 뻔히 알 텐데도 그걸 무릅쓰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뭐 민주당 당적을 가졌느니 만났느니 뭐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느니 안 가느니 그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범죄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강한 증오는 그
전제가 그겁니다. 강한 그런 유형에 대한 강한 애정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벗어난 사람은 다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망상적 지지에 대한 그러니까 집착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특정인을 공격하는 그래서 그 가짜는 없어져야 된다. 그 가짜라든가 하는 이건 전적으로 그의 그 범죄적 망상입니다. 망상이 있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망상을 키워왔다라고 이게 심리 구조적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범죄의 용의자도 이재명 대표를 다른 장소에서도 따라다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유명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범죄의 유형을 보면 좀 스토킹을 하는 그런 기질도 나온다고 볼 수 있네요. 예, 집착이 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가 하는 연설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여성 아이돌들이 있는 그 공연장의 저 끝에서 지켜만 보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뭐 돌을 던진다든가 유명 정치인들 같은 경우를 뭐랑 막 하다가 뭐 무엇인가를 던지고 막 욕하고 이런 형태로 형태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서 에로토마니아 일종의 이 유명인을 공격하는 범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존 레넌의 경우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때도 보면은 팬입니다. 사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접근해 갖고 알려지고 있는데 약간 이번에 그 피섭 사건하고도 비슷한 유형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과거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까? 모방이 강합니다. 이런 범죄는 대단히 모방이 강하고요. 계획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접근하기 위해서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김 씨 같은 경우도 여기 종이 왕관에다가 뭐 내가 이재명 이렇게 쓴 상태에서 왜냐하면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사인해 주십시오 접근한 다음에 이제 흉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데이비드 셰퍼먼 같은 경우는 사인해 주셔라고 접근했다가 총을 쐈죠. 그러니까 그 방식은 모방이 아주 강한 모방성을 갖습니다. 네. 2006년에 당시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도 서울 신촌 유세장에서 커터칼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형과 이번의 유형을 좀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또는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조금 좀 같이 확대하면 리포트 미국 전미 대사 부분과 연결하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는 이제 베는 형입니다. 커터칼로 베는 형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 찌르는 형입니다. 왜냐하면 찌르는 형 같은 경우는 리포트된 사람 똑같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즉 목이라든가 얼굴 같은 건 찌르면은 살인의 고의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커터칼로 베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형태, 범죄적 형태에 따라서 고의성을 판단하는 우리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둔기, 소위 망치로 이제 테러를 가했죠. 그건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각각에 따라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유세 현장에서 그죠? 예, 그렇게 공격을 당했죠. 각각의 의도가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 수집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어떤 겁니까? 좀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의욕적으로 많이 사법 제도의 개혁을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상당히 이 법학계라든가 아니면 법률 쪽에서는 상당히 이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많은 어떤 요구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을 이제 말하자면 재판을 거는 쪽 민사라든가 아니면은 형사적으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고소하는 쪽은 약자 아닙니까? 그 약자가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회사를 대상으로 억울합니다라고 하면은 일 개인이 증거를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기업은 크고 힘이 있고 돈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사법제도는 무기의 평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말하자면 재판장에 들어가면은 각각의 당사자니까 각각의 동일한 유사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 무기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겁니다. 개인은. 그러니까 이 개인이 그러면 증거를 어떻게 찾느냐. 이 기본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 절차가 재판 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법원의 관여 없이 증인의 어떤 진술을 녹취해 갖고 증거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증거 조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하고 또는 이제 법원의 객관적인 어떤 뭐 전문가라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증거를 모아서 쟁점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 이전에 무슨 문제가 됐냐면은 재판에 들어간 후에 힘이 있는 사람, 말하자면 이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전에는 없던 증거를 갑자기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당황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판은 질질 끌려가고 그러니까 계속 내놓는 겁니다. 증거를. 기일에 따라서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럼 재판이 계속 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근데 증거를 못 내놓는 개인은 불리하게 되고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하셨던 균형감 그리고 신속한 재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영미 국가라든가 캐나다, 호주 같은 데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 수집 제도라도 한국형이라는 또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한 사례로 개인이다. 개인이 뭐 회사와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개인에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뭐 크게 이제 뭐 아니 크게 뭐 삼성전자라고 하시죠. 어떤 개인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은 개인이 어떻게 삼성전자를 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를 더해 갖고 오랜 기간 증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삼성전자는 이미 다 많은 변호사라든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증거는 이미 딱 돼요. 그럼 재판을 해보나 마나 깨져버리는 거죠. 이건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은 공정한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각각에 대해서 증거를 내놔봐. 개인도 내놓고 개인은 조금 내놓죠. 그렇지만 기업은 많이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기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신 문제는 이거죠. 이게 내놓는 증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허라든가 비밀들이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냐면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안 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정한 중개인 아니면 관리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거를 보고 판단해서 판사가 이거 보고 이건 이쪽이 맞아 라고 판단하면 신속하기도 하고 균형도 맞추고 이것 때문에 저희 대법원장이 이것을 추진하는 거고 이전에도 법률가들이 많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개인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을 이른바 대상자인 좀 더 큰 집단으로부터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게 상당히 좀 개선된 취지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또 다른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대공수사권 얘기를 해보겠는데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넘긴다.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국정원법이 바뀌어서 올해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됐고 지금은 간첩수사를 이제 경찰이 합니다. 대공수사단이 하는데 문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이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전문성의 문제 그리고 인적 노하우라든가 어떤 수사를 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좀 협력하면 되잖아요, 서로. 근데 이미 법적으로 떠난 건데 국정원은 자기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걸 협력이라고 하는 건 뭐 해줄 수는 있죠. 근데 행정이라는 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맡았으면 맡아서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래 갖고 이제 인력을 많이 늘렸습니다. 1,127명이나 늘렸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안보수사국 산하에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왜냐 기존의 어떤 형사사건은 기껏해야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수사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간첩수사는요 3년, 5년 걸립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은 점조직부터 추적을 해야 되고 또 북한과의 접촉은 있는지 모든 걸 다 막나야 되겠군요. 그렇죠. 대북 정보도 있어야 되겠고 또 휴민트라고 하는 데도 있어야 되겠고 인간 사람을 통해서 정보, 얻는 정보죠. 예, 휴민트입니다. 예. 근데 그게 단기간에 쌓이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법은 바뀌었고 이제는 해야 됩니다. 경찰의 부담이 좀 있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해야 되는 요것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 또한 격려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얼마나 잘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할 수 있겠는데 자 국민들이 새해 들어서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에 무엇보다도 더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안 불안이 좀 해소됐으면 지난해 무차별 흉기 난동 사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들이 많았는데 경찰의 순찰 인력이 대폭 늘어난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00명 가까이 추가 확보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치안, 국민들의 안전 확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확보될 수 있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네. 순찰 인력이라든가 범죄 예방력이 확보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기존의 형사 인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사 인력도 유지되면서 범죄 예방인 순찰 인력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형사 인력이 순찰 인력으로 좀 옮겨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형사 인력은 어떻게 했냐. 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좀 약간의 과도기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게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순찰과 형사, 수사를 하는 쪽은 다른 영역인데 그렇죠. 형사 쪽이 좀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그쪽을 인원을 가져왔잖아요. 그럼 기존 인원이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그 형사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그러면 양쪽 다 보강하면 되지라고 또 손쉽게 생각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쉬운 일은 아닐 테고 어떤 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예산을 줄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화가 돼야죠.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 양이 좀 그나마 질을 좀 교육 훈련 많이 하고 훈련 많이 시켜서 그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인원수가 좀 많아야 될 테고 한편으로는 형사 수사를 하는 쪽도 인원수는 좀 적정한 숫자는 필요한데 그래도 적더라도 전문성이 더 발휘되면 아무래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좀 국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 근무하실 때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전담했던 것은 주로 형사 쪽이었던 거죠? 형사죠. 강력 사건이라든가 과학수사 쪽이죠. 그때도 많이 힘들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시작과 더불어서 또 많은 이슈들이 있고 또 정치권의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